세계 속에 코리아를 각인시킨 88 서울올림픽 전산 시스템의 구축과 최첨단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본 93 대전 엑스포 유치,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든 한국형 고속열차의 개발과 동북아 최대의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을 추진한 오명. 먼 미래의 우리의 기술, 먼 미래의 국민 편익, 이걸 생각하셨고 진짜 우리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에 큰 기여를 해주신 고마운 큰 어른이시다.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그런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이 아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테크노크라트이자 신념으로 소통하는 지도자. 그가 바로 최신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거쳐 국내 최초로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오명이다. 대한민국을 디지털로 바꾸면서 통신 부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2만 불, 3만 불 시대를 살 수 있게 만든 토대를 만드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난 한 40년 가까이 그 IT 산업의 발전, 과학기술의 진흥에 국가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 오명 부총리님이 아니신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은 1898년 궁중통신으로 시도됐으나 현대적 통신은 1902년에 한성과 제물포, 즉 서울과 인천 간의 공중통화 업무가 시작되면서부터 첫발을 디뎠습니다. 1세기가 넘는 전기통신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197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통신 사정은 후진성을 면치 못했고 전화기 보급률 또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었다. 열악했던 대한민국의 통신 환경은 오명의 등장과 함께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80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었던 오명은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된 김재익 씨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워낙 명성이 높은 분이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분이 돼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광화문에 어느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저녁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 이제 과학기술을 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화학 중심으로 지금까지 쭉 커왔는데 첨단 기술 쪽으로 좀 더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첨단 기술을 해야 이제 우리가 선진국되지 않겠느냐. 국가 발전에 관한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오명은 1980년 10월 청와대 경제과학 비서관에 임명됐고 1981년 3월 통신혁명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전자공업 육성 장기 정책을 수립한다. 전자산업은 첨단 기술의 대명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워낙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좀 발전해도 선진국은 훨씬 더 앞장서서 나가기 때문에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분야가 아니냐. 그런데 이 전자산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우리가 선진국 되기 어렵겠다 하는 판단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죠. 우리가 전자산업을 한번 발전시켜보자 해서 전자산업 육성 장기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반도체와 컴퓨터, 전자교환기 부문을 3대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5년 안에 전자부문의 생산 및 수출을 2.5배 늘리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1986년에는 그 당시로 봐서 모녀입니다만은 전자산업이 기계산업을 맞설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보고서를 내놨는데 많은 경제 관료들이 그걸 보고 웃었어요. 전자산업이 어떻게 기계산업하고 맞설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술을 다루는 분야에 있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줬는데 특히 경제 관료들은 반대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오명은
첨단 기술의 발전만이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고 그 돌파구를 통신에서 찾았다. 8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 그 전화 사정이 우선 대단히 열악했어요. 전화 신청하면은 보통 1년 기다려야 했거든요. 소위 청색 전화, 백색 전화에서 전화기 가격이 그 당시 아파트 가격에 맞먹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기를 집에 두고 싶을 때 교환기에서 실선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환기 단자도 부족하고. 당시 전화 보급률은 10%대를 넘지 못했고 교환기 단자와 같은 장비마저 노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최신부 안팎에서는 통신사업을 공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전에는 통신사업을 정부가 직접 했어요. 소위 그 전화기를 갖다 구매한다든가 교환기를 구매한다든가 설치해주는 모든 작업을 최신부가 직접 했죠. 정부가 직접 했기 때문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아무래도 경직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사나 민간 그 체제로 바꾸자면 안 된다고 하는 논의가 오랫동안 쭉 있었는데 막상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것을 그 김재익 수석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 남도국 국무총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또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시고 해가지고 집행하는 건 이제 제가 집행하는. 마침내 정부는 최신부에서 통신사업을 분리해 공사화하기로 확정하고 최신부의 모든 것을 일임한다. 당시 외교관 출신의 우수한 행정가였던 최신부 장관 최강수는 기술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했고 청와대 경제과학 비서관으로 있던 오명을 최신부 차관으로 불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설립을 맡겼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최신부의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이었다. 우선 8만 명의 최신부 공무원 중에서 5만 명을 전기통신공사로 내보내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100명만 공무원 인사를 해도 대단히 시끄러운데 5만 명을 갖다가 그것도 공무원 신분에서부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신분으로 바꾸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그런 인사였어요. 최강수와 오명은 전화와 관련된 부서는 공사로, 우편과 관련된 부서는 최신부에 남게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어떤 잡음도 없이 인사 이동을 단행했다. 최강수 장관은 오랫동안 정부에 계셨고 지인들도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장관실에 메모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예외를 두지 않고 원칙대로 그런 인사를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사를 하지 않았겠느냐. 또 최신부의 전통이 어려울 때 잘 단합을 합니다. 그런 그 좋은 전통 때문에 정부 수립위의 최대 인사였는데 아무 잡음 없이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1982년 1월 1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출범했고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통신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다. 1982년 12월 무선 호출 서비스가 시범 운영됐고 1983년 8월에는 국제자동전화가 개시됐다. 그리고 통신혁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전자식 교환기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기에 이른다. 당시의 전자교환기는 선진국 6개국밖에는 생산 못하는 그런 어려운 그 제품이었었고 기술이 없는 후진국이 살 때는 비싼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해서 그때 판단에 만약에 우리가 전자교환기를 국내에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은 값도 훨씬 더 내려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그 기술 개발 효과도 얻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전자교환기를 개발하자. 옛날에 아날로그 교환기를 계속 들여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외국에서는 이미 다 철지나간 아날로그 교환기를 우리나라가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때 단호히 그걸 거부를 하셨어요. 우리는 전자교환기로 가야 된다. 근데 전자교환기는 실제로 재료비나 뭐 이런 것은 아날로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결심하셨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개발한다. 오명은 당시 전자통신연구소 소장이었던 최순달을 불러 전전자교환기 TDX 개발을 제안한다. 그 연구비만 해도 100억 이상 들어갈 텐데 그걸 어떻게 개발합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럼 100억 들이면 개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연구소에 가서 근본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240억을 신청하는 그런 그 계획을 가져왔어요. 연구 개발에만 24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당시로선 꿈 같은 일이었다. 제 입장에서는 그때 500억 신청을 했더라도 기꺼이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학기술부에 10억 프로젝트가 없을 때 최신부에서 모델 하나 개발하는데 240억을 쓴다고 하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연구소장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실패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사표를 내지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심하게 야단을 쳤는데 240억을 쓰고 사표 내는 것을 끝난다고 하면 누군 못하겠느냐. 여기서 성공을 하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형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실패한다고 하면은 당분간 대형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실패를 한다면은 모든 과학기술자 앞에 죄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TDX 개발사업단의 각오는 그야말로 비장했다. 전자통신연구소에 있는 연구원 중에서 전전자교환기 개발사업단에 들어가는 연구원들은 전부 다 각서를 썼어요. 그래서 훗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TDX 혈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TDX의 개발은 순조롭지 않았다. 기술자들의 반대가 심했고 최신부 장관 최광수조차 교환기 개발의 성공을 반신반의했던 것이다. 장관님께 내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프로젝트는 100% 성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교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40억이 큰 돈 같지만은 5천억씩 우리가 지금 교환기를 사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교환기를 만든다고 하는 말만 가지고도 10%는 가격이 내려갑니다. 1년에 500억씩은 세이브되기 때문에 240억 들여가지고 몇 배 장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투자입니다. 오명의 확신과 TDX 개발 사업단의 집념과 노력으로 1986년 2월 대한민국은 TDX 개발에 성공한다. 세계에서 10번째였다. TDX 개발로 인해서 1인당 들어가는 그 비용이 옛날 아날로그 교환기나 이런 데서 한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외국에서 100% 의존했던 전자교환기 수입을 안 하게 되면서 굉장히 국가 예산에 큰 도움이 됐었죠. 이 통신은 소프트 인프라거든요. 이 통신 인프라가 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울, 부산 간에 직통전화가 생기면서 이제는 거리에 관계없이 어떤 일도 언제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획기적인 일입니다. TDX의 개발로 인해 대한민국은 통신 적체 현상을 해소하며 일가구 일전화 시대를 열었고 46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1991년 5억 7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으며 반도체와 슈퍼컴퓨터 개발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 연구개발 역사에도 큰 획을 그었다. 대한민국이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넘어갔을 때 이 IT의 인프라와 이런 기술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은 지금 대한민국 없어요. 그 산업에 뿌리를 놓으신 분, 그 산업의 철학을 가지고 초지일관 이분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지. 과거에는 R&D 하면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분은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없어진 돈이기 때문에 투자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이 TDX를 통해 가지고 R&D 투자가 실제로 많은 돈이 벌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좋은 사례가 됐기 때문에 아마 90년대쯤 됐을 거예요. 90년대 말쯤 됐을까요? 어떤 일본 사람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일본보다도 통신이 앞섰을까? 한국은 참 행운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뭐가 부족해서 그러면 한국이 일본을 앞섰겠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본에 다른 건 다 앞섰다. 그런데 일본은 오명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아 과연 그렇구나.
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꿈이라는 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고 뭐 이제 과학기술자기도 하지만 꿈을 현실화시키는 미래학적 측면에서 고민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이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한민국의 돌파구를 여셨어요. (1987년 7월)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된 오명은 올림픽 전산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라는 특명을 받았다. 우리가 88년 서울올림픽 치르기 전에는 상당한 후진국으로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미지가 대단히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아주 후진국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니까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얘기를 했어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경기장 지어놓고 무슨 뭐 게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정보통신 문제를 너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 올림픽 전산 시스템의 준비는 최신부 차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88올림픽 전산화는 사실 인천체전 전산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6년도 인천 아시안게임 전산화를 하고 그 다음에 88올림픽 전산화를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건 아마 우리 부총리님께서 청와대 계실 때 80년도 초에 그때 아마 그런 구상들을 하시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화 신청해가지고 1년씩 기다리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외국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정보통신 분야를 한국이 해결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4년 LA 올림픽을 조사하러 갔었어요. 그래 이제 정보통신 분야를 이제 제가 이제 쭉 가서 봤는데 당시 오명은 미국의 컴퓨터 장비와 경기장 내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기자들이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가 과연 저런 걸 해낼 수 있겠느냐 하고 뭐 걱정을 했는데 며칠 지나면서 쭉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자료가 나오는데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더라고요. 전체가 일관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각 경기장마다 따로따로 측정 시스템이 있고 그 결과를 갖다 손으로 써가지고 다음번 단계로 넘기고 컴퓨터에서 모아가지고 또 입력시키고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LA 올림픽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오명은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심한다. 그때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과정을 전부 다 일관되게 연결시킬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당시에 8년 전이었던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썼던 소프트웨어를 모디파이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대단히 구닥다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LA 올림픽에서 썼던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올림픽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많은 분들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데 국내 기술 믿고 했다가 만약 고장 날 것 같으면 올림픽 망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LA 올림픽에서 썼던 소프트웨어를 사다 쓰자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오명은 이번에도 확신이 있었고 설득에 들어갔다. LA 올림픽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오더라도 어차피 한글로 하고 한국 버전으로 바꾸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완전한 국내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 만드는 게 좋다고 설득을 했는데요. 하여튼 옥신각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체육부 장관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국내 기술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느냐. 최신부가 책임지겠느냐. 최신부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선보이게 된 서울올림픽을 전산 올림픽이라고들 말합니다. 해외 언론사들은 방금 끝난 경기의 전적을 메인 컴퓨터와 연결된 단말기의 키보드를 누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당시 대한민국이 개발한 전산 시스템 자이온스는 LA 올림픽에서 사용됐던 시조 시스템과는 확연히 달랐다. 시조가 중앙 집중 처리 시스템인데 반해 자이온스는 24개 경기장마다 중소형 서버가 2개씩 설치된 분산 처리 시스템이었다. 어디 한 군데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쉽게 우리가 내용을 바꿀 수 있고 하는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갖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당시로서 최신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다 우리가 만든 것이죠. 또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경기 내용을 해외로 전송하는 윈스 시스템의 개발로
전 세계 누구든지 경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타임즈 데스크에서 취재기자 송고를 받지 않더라도 88 올림픽이 진행된 내용을 전부 다 받아보고 분석 자료까지 한꺼번에 다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그냥 편집할 수 있는 세계에서 첫 번째 그런 서비스를 갖다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서울올림픽에는 세계 167개 IOC 회원국 가운데 160개국이 참가했다. 1년은 이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이는 올림픽을 꿈꿀 수 있게 됐다. 1988년 9월 17일 160개국이 참가한 88 서울올림픽의 화려한 개막과 함께 전산 시스템 개발팀은 노에러 노다운에 도전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88 올림픽의 주간 방송사가 미국의 NBC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초기에 NBC가 우리한테 보내온 계약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완전히 그 노예 계약서 아주 비슷한 거예요. 뭐가 잘못될 것 같으면 페널티고 뭐가 잘못되면 페널티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NBC가 우리를 완전히 그 우습게 보는 그런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보고는 NBC 기술자들이 아주 감탄을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한국에서 운영한 모든 소프트웨어까지 우리한테 개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NBC에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그만큼 우리 기술이 당시에 앞섰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88 올림픽의 성공은 엑스포의 유치로 이어졌다. 서울올림픽 때 뭐 잘 아시지만은 온 국민의 이제 정열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걸 결집을 해서 아주 우리가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렀는데 국민들의 그런 열정을 그대로 붙일 것이냐. 이 열정을 좀 어느 다른 방향으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다가 생각한 것이 우리가 엑스포에 도전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엑스포의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추진이 시작이 된 거죠. 그 무렵 오명은 최신부 장관에서 물러나 자신의 모교인 뉴욕 주립대 스토니 브룩에서 유니버시티 프로페서 임명장을 받아 미국에 머물고 있었고 당시 상공부 장관이었던 한승수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을 맡게 된다.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도전하는 것이 올림픽이고 이제 올림픽에 성공하면 그다음에 이제 엑스포에 도전하거든요. 근데 엑스포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그 주최 국가에서 자기네 나라의 문화적인 전통과 과학기술 총동원해가지고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실제로 보이는 전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엑스포는 선진국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행사로 알려져 있었어요. 개발도상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건 세계가 놀랄 만한 일이었고 때문에 오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93년도에 우리가 BI에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했더니 우리 완전히 아주 시골 사람 돼버렸어요. 너희 무슨 소리 하느냐? 왜냐면은 우선 이제 벌써 그 후에 엑스포의 일정이 다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엑스포에서는 더 이상 엑스포는 힘들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부 관료들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일부에서는 그 일회성 행사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노태우 정부 이제 말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정권 차원의 홍보용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고. 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93년에 제때 뭐 문을 열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까지 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고 오명이 조직위원장으로서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은 세계 박람회 기구로부터 대전 엑스포를 정식으로 공인받는 일이었다. 하지만 엑스포의 일정이 모두 잡혀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선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오명은 각국 대표들을 일일이 만나 대한민국의 엑스포 개최는 개발도상 국가들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설득해 나갔다. 미국은 원칙대로 추가적인 엑스포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었고 그래 급해서 이제 소련을 찾아갔는데 그땐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입니다. 적성국가거든요. 소련 대표를 가서 만났는데
의외로 또 소련 대표는 적극적으로 또 우리를 도와주면서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까지 전부 다 소련 대표가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 도와주자고 얘기를 하고 해서 미국이 반대하고 소련이 도와주는 막 그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미국이었다. 국제적인 행사에 우리가 그래도 좀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상당히 엑스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전에 이제 엑스포 참가하는 경험으로 볼 때 미국과는 별로 인기도 없었고 또 의회에서 그 당시에 예산 문제로 해가지고 더 이상 엑스포 참가를 못한다. 그때가 바로 클린턴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니까 미국도 정권 바뀔 때는 정책 업무가 잘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하루는 레이건 대통령 때 안보보좌관을 했던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클린턴 대통령의 오른팔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맥클리프라고 하는 그야말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미국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자기가 클린턴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참가하도록 해주마.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왕이면 네가 미국 대표로 대전 엑스포에 참가하면 얼마나 좋겠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발령 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미국 대표가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1990년 6월 14일 파리에서 BIE 총회가 열렸고 결국 대전 엑스포는 총회의 만장일치로 공인받았다. 한국의 교통과 과학의 중심지 대전에서는 세계인의 과학 문화 축제인 93 대전 엑스포가 개최되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오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구 전 가족들을 이곳 만남의 광장 대전 엑스포에 정중히 초대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드디어 1993년 8월 7일 그 화려한 막이 올랐다. 기술을 하면 우주 기술이 꽂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우주왕복선인 콜롬비아호도 갖다 놓고 소련의 우주정거장 미르도 갖다 놨는데 미르를 가져올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김포공항까지는 큰 비행기 싣고 내릴 수 있는데 김포공항에서 대전까지 육로를 끌어오는데 육교 밑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요. 덩치가 커서. 그래가지고 골치도 앞부에 대한통운에 맡겨버렸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육교가 있는 데는 여길 피해가지고 논두렁, 밭두렁 같은 데를 갖다가 메고 가면서 하여튼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 큰 우주정거장을 대전 엑스포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대전 엑스포에는 모든 첨단 기술이 다 동원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죠. 엑스포의 개막과 동시에 물결처럼 인파가 몰려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람객 수는 더욱 많아졌다. 전시관이 여럿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인기 있는 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기 있는 관을 보려면은 한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걸 좀 일찍 보려고 개관하기 전부터 와서 기다려요. 수백 명서부터는 많게는 1000명, 2000명씩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돼서 개관을 하면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누가 하나라도 넘어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덮쳐서 넘어지면서 대형 참사가 나잖아요. 아주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이 아주 곤두서가지고 개관 시간 전에 거의 모든 임직원들이 다 정문 앞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관객들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걸 이제 정리를 합니다. 뛰지 못하게. 90여일 동안에 한 건도 사고가 없었어요. 대전 엑스포는 1,400만 명이 관람했으며 108개 국가 33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해 역대 엑스포 중 가장 성공한 엑스포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단군 이래에 그렇게 인기를 모았던 그런 행사는 없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으면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 50만 원 되겠다. 그런데 65만 명이었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외국인들 또 BIA 국제 관계자들 전부 아주 찬사일색이고 특히 BIA 의장은 기적 같은 일이다. 대전 엑스포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줄 몰랐다. 이런 참 극찬을 할 정도로 대외적으로 아주 참 많은 좋은 평판을 받은 행사였죠. 대전 엑스포는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6천억 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 21만 명. 이런 경제적인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과학기술을 통해서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은 큰 소득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에 정착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명 장관님은 행정가죠. 특히 과학기술 행정가입니다. 참 미래를 잘 예측하시고 또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안목을 가지시고 정책을 잘 추진하신다. 덕을 갖춘 지도자 또는 이제 용을 갖춘 지도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분은 제가 보니까 덕과 용을 다 갖춘 분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경제 대동맥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제2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는 1994년 오명이 제1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추진했던 사업 중 하나다. 프랑스 떼제벨 타보니까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커피잔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감탄을 했거든요. 그래서 떼제벨보다 더 좋은 열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갖게 된 거죠.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철도 기술은 외국에 의존해야 할 만큼 낙후돼 있었다. 우리나라의 소위 항공기, 또 자동차, 선박 이런 쪽의 기술은 세계 인류 기술이 돼 있는데 철도 관련 기술이 너무 낙후가 돼 있어요. 제가 교통부 장관 때 과천선 문제가 한번 생겼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기술자들이 해결 못하고 일본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과정일 때마다 늘 답답했던 게 바로 철도 기술을 갖다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철도청 내에 조그만 연구기관이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했고요. 본격적인 철도 기술 개발을 위해 철도산업기술연구원을 설립했지만 큰 시류를 거두지 못했다. 오명 장관님 계실 때 법상 없었습니다만은 주식회사 한국철도산업연구원이라 갖다가 만드십니다. 좀 제발 이 철도를 선진 철도로 만들도록 앞서 나가달라 했는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 공공성 있기 띈 철도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국 오명은 철도산업기술연구원을 정부 출연 기관으로 만들기에 이른다. 장관님이 법을 좀 고치고 국가기관으로 화하자해가지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란 설립위원회를 만드셨고 예산을 갖다 수반시켜가지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변경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철도 신기술을 갖다 창출할 수 있는 산실로서의 철도기술연구를 갖다가 이분이 만드신 기기 때문에 한국형 표준 전동열차와 고속열차의 개발은 철도기술연구원의 출범과 함께 더욱 탄력을 받았고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외국의 기술 갖다가 우리한테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썼던 건데, 즉 로얄티를 주었던 건데 철도기술연구원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쓰게 되는 그런 통로가 만들어진 거죠. KTX 산천, 그 철도기술연구원이 오명 장관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시작된 국가 R&D 개발입니다. 열차 자체가 100% 우리 겁니다. 우리 기술로 건설하고 우리 기술로 만든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세계 4번째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강당의 이름을 오명홀로 명명해 그의 공헌을 기리고 있다.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아유, 황송스럽고요. 공로가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제 이름을 그렇게 써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명 장관님이 철도기술연구원을 탄생시켰을 때 그분의 어떤 미래적인 예견, 그걸 우리가 한번 계속 이뤄내자. 우리 철도기술연구를 갖다가 세계적인 철도기술연구로 만들자는 그런 각오도 담아서 오명홀로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또한 오명의 적극적인 추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가 이제 외국 나갔다가 한국 들어올 때마다 제일 가슴 아픈 게 김포공항이에요. 그래, 시설도 좁고 세관 검사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기서 탈피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했는데 마침 이제 교통부 장관이 돼가지고
국제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든요. 오명은 동북아의 허브 공항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던 중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바다 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어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국제공항 건설을 완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때도 제가 그 간사이 공항 얘기를 듣고 속으로는 참 난감했어요. 우리가 항상 일본한테 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천에 국제공항을 만들 때는 간사이 공항보다 더 좋은 공항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간사이 공항을 견학을 갔어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보니까 뭔가 이게 철공장을 가는 것 같아요. 바닥이 탕탕 울리고. 그래서 왜 이렇게 건물 갖다가 지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엔 대답을 안 하더니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닥이 자꾸만 조금씩 내려앉고 있어가지고 그런 크고 육중한 건물을 짓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천 개 기둥에 다 센서를 붙여놓고 컴퓨터로 모니터링하면서 조금 내려가게 되면 끌어올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간사이 공항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2001년 3월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8년 연속 세계 1등 공항으로 선정되며 동북아의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했다. 훗날 이제 일본 유지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덕담을 하면서 당신이 그 추진했던 인천국제공항이 우리 간사이 공항의 2배가 되는 그런 공항을 갖다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축하한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2배가 아니고 18배 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외국 갔다 들어올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고 귀빈들이 올 때마다 인천국제공항 칭찬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오명은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기술 부총리로도 유명하다. 그 당시에는 교육과 과학기술에 중점을 둔다. 그런 어떤 국정의 우선순위와 철학에 따라서 부총리제가 만들어진 거죠. 물론 과학기술부가 있지만 어느 한 부처가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부처, 그러니까 뭐 복지부다, 산자부다 뭐 해가지고 여러 부처들이 국방부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국가 전체적으로 과학기술을 종합조정하고 총괄을 해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는 있었습니다. 그걸 그 당시 정부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둬서 우리 오명 부총님이 오셨고, 지난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과학기술 부총리에 오른 오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주기술 산업을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한다. 우주기술은 모든 기술의 꽃입니다. 모든 기술의 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은 우주기술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큰 성과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되고 꾸준히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반을 닦아 나가야 됩니다.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또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몇몇 선진국만 하지 그 당시에 한국이 위성을 발사한다, 로켓을 개발한다, 우주인을 배출한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기 어려운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오 부총리께서 우리가 미래 선진국이 되려면 우주의 시대에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오명은 2004년 러시아와의 우주항공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우주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사실은 우주 개발에 관련돼 가지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도 우리를 안 도와주고 일본도 우리를 안 도와주는 거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다행히 그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러시아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우리가 빨리 그 기회를 갖다 이용을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총리님은 포도주 한 반잔 정도는 드셔도 보드카 같은 독한 술은 못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또 우리 우주 협력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때 보드카를 몇 잔 드신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몸이 불편해져가지고 고생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한 2005년을 우주개발 원년으로 선포하고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해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했으며 나로 발사에 성공하며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에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철강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가 국제 어떤 상업 발사 시장이나 상업 제작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 기반은 오명 부총리의 그 혜택과 정책의 어떤 결정,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이나 관련 기술의 발전에 큰 세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축과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명이 기술 관료로서 이처럼 수많은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단호함을 지닌 리더였기 때문이다. 철도 파업이 있었어요. 그때 저 철도청이 이제 관할하는 그런 그 철도였기 때문에 교통부에서는 산하기관이지만 거의 관여를 안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철도청에서 철도 파업에 대한 그 마무리 안 돼가지고 계속 국민들이 이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때였었죠. 국과장 다 불러 모으셨어요. 가니까 각자 이름 앞에 장소하고 봉투 하나 놓여 있습니다. 각자 이 봉투를 가지고 지정된 사무소 가서 소장을 만나라. 그리고 이 말을 분명히 해라. 앞으로는 교통부가 직접 담당한다. 3일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고 해임 조치하겠다. 용산에 이제 갔었는데 쌀벌합니다. 무섭고요. 그래서 소장을 물어보러 만났더니 쳐다도 안 봐요. 이 봉투에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안 들으시면은 3일 내에 복귀 안 하면은 법대로 하겠다. 즉 면직 처리하겠다. 주변에서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철도청이 아니라 상급기관 교통부 나서는구나. 3일 후에 저는 복귀를 했어요. 또한 누구보다도 속 깊은 배려심이 많았다. 장관실에 보고를 들어가면 제가 몇 번 기억나는데 오늘 날씨가 덥지 그러면서 에어컨을 탁 트시는 거예요. 부총리님께서는 그렇게 덥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땀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많이 탄다는 걸 아시니까 몇 번을 내가 들어가면 오늘은 날씨가 덥네 이러면서 에어컨 딱 틀어 그런 걸 보고 제가 참 정말 존경하고 그런 분이 어디 있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 부총장은 이제 조그만 차가 하나 나오거든요. 차와 기사를 주는데 제가 연구원장 할 때는 봉급을 꽤 많이 줬었어요. 기사 봉급을. 부탁을 드려서 데리고 가는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기사 봉급이 작은데 그거 어떻게 보충을 해줄까. 그러니까 제 기사까지도 걱정을 해줄 정도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해심이 있어요. 학벌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부하 직원을 끌어줄 수 있는 상사이기도 했다. 솔직히 제 백그라운드는 이제 구급 공무원이야 고졸 출신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상 대학도 진학 못하고 공무원 들어왔다가 뭐 야간 대학에서 박사까지 봤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딱 챙길 때 주변에서는 왜 쟤를 챙기냐고 했을 거예요. 무시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분 사람이 키웠구나. 고맙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오명 장관님의 배려로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았느냐라는 걸 좀 새삼 느낍니다. 평소 후학 양성에 관심이 많았던 오명은 관직에서 물러나 건국대학교 총장을 거쳐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설립에 힘을 쏟기도 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에 두 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 병원이었고 또 하나는 외국인 학교가 없다, 대학이. 사실은 이 학교는요, 오명 총장님 없었으면 99.9%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의 설립은 오명이 건국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당시 자신의 모교인 미국 뉴욕 주립대 스토니 브룩과 건국대학교 간의 자매 결연을 맺은 것이 계기가 됐다. 그 당시에 2+2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건국대학교에서 2학년을 공부를 하고 스토니브룩에서 2학년을 마치고 또는 스토니브룩에서 2년 공부하고 건국대 가서 2년을 마치면 두 개의 대학의 학위가 나오는 그런 자매 결연 학교였거든요. 건대를 위해서 또 스토니브룩 대학을 위해서 한국의 뉴욕 주립대를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자네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건대 부총장 가면서 바로 MOU를 진행하게 되고. 인성교육과 글로벌 교육을 지향하는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는 현재 한국 학생들과 20여 개의 개도국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저는 5년 동안 다행히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미국 대학에서 생활비 대주고 학비 대주고 해서 공부하고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전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건 빚이다. 우리 빚 졌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한테 이런 빚을 졌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된다.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은 우리가 받았던 혜택들 개도국들한테 나눠줘야지. 이제는 대한민국이 많은 개도국 학생 불러다가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경험들을 나눠주고 가르쳐줄 때 사실 이게 외교예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남한테 이기려고만 그러지 말고 남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서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신부를 시작으로 교통부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에 이르기까지 장관이 별명인 사람이라 불릴 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오명.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현세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지만 이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한민국의 돌파구를 여셨어요. 나이를 지금 거꾸로 먹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젊은 분입니다. 우영 장관은 저 인생의 길라잡이에요.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해주시고 잠을 주십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역할 좀 해야겠다. 정말 제 인생의 가장 고마운 분이라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존경해야 되는 그런 분이죠. 그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정보통신 역사에 있어서 오명이라는 이름은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늘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갖는 방법의 하나 그래요. 나는 항상 운이 좋기 때문에 모든 걸 해도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가 같으면 일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늘 나는 운이 좋다. 모든 걸 해도 내가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 걸 제가 주문을 합니다. 국가 조직의 리더로서 그가 보여준 추진력과 단호함 그리고 따뜻함이야말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힘이자 이 시대 리더들이 기억해야 할 정신일 것이다.